안녕하세요. 앵커의 책방 신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작품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 등 그의 걸작들은 시대를 뛰어넘어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수많은 세월이 흐른 현 시점에도 우리가 괴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한국 괴테학회 회장을 지낸 오순희 서울대 동문과 교수가 차이나는 클라스 책 인문학 편에 쓴 열심히 살까 말까 괴테에게 묻는다 주요 내용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흔히 고전으로 불리는 작품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다른 시대 사람이 읽어도 자신들 얘기로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가질 때 작품이 생명력을 얻게 되고 고전의 반열에 오르는 거죠. 괴테의 작품이 그렇습니다. 괴테는 특히 상상력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썼어요. 동시에 독자가 누구든 공감할 수 있도록 작품을 썼습니다. 괴테가 이런 원칙을 잘 밝힌 표현이 있는데요. 나는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한 줄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줄도 체험 그대로 쓰지는 않았다. 라고 했죠. 괴테의 작품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괴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는 1749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복한 집에서 풍족한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어요. 상류 시민, 소위 금수저였죠. 친가와 외가 가릴 것 없이 모두 잘나가는 집안이었는데 당시 괴테 가문이 가지고 있던 호텔이 프랑크푸르트에서 4번째 정도 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괴테 얘기를 하려면 그의 아버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법대 출신인 괴테의 아버지는 고위 행정직인 추밀 고문관이 되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추밀 고문관 선발엔 일종의 쿼터제가 적용됐습니다. 그 바람에 꿈을 이루지 못한 괴테 아버지는 대신 아들과 딸의 교육에 집중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괴테 아버지는 특별히 창문까지 만들어서 괴테 교육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괴테가 살던 집 서재를 보면 이 창문이 들어갈 위치가 아닌 곳에 창문이 나 있어요. 괴테 아버지가 자식들이 다니는 길을 살펴보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테는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쪽을 피해 다녔다고 쓴 적이 있어요. 괴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동시에 괴테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였는지 알려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머니와의 관계는 달랐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자세를 배웠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만드는 즐거움을 물려받았다고 말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어머니로부터 낙천적이고 명랑한 기질, 이야기를 만들 때 즐거움을 느끼는 성정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런데 괴테의 첫 번째 직업은 작가가 아닌 변호사였어요. 괴테 집안은 귀족 계급이 아닌 시민 계급에 속했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가져야 한다는 게 괴테 아버지 생각이었죠. 이후 괴테는 국방부 장관과 도서관장을 지냈고 대학 업무나 박물관 건립에도 관여했습니다. 다방면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은 거죠. 이 괴테가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다양한 재능을 타고나기도 했지만 시대를 잘 만난 영향도 있었습니다. 왜 난세에 영웅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1760년 괴테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영국에선 죄니 방적기와 증기기관 발명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산업혁명은 전 세계의 기술 혁신과 막대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죠. 그런가 하면 괴테가 40대에 접어든 뒤엔 프랑스 혁명이 터지는 걸 목격합니다. 이렇듯 혁명의 시대를 목도한 뒤에 위대한 작가로서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독일의 경우 당시 변화가 미미했지만 괴테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변화상에 촉각을 곤두세웠다고 합니다. 노년에는 앞으로 50년은 더 살아도 되겠다고 말했다는데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상을 더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괴테는 동시대를 살았던 걸출한 다른 인물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독일의 경우 프랑스 같은 시민혁명도, 영국 같은 산업혁명도 겪지 않았지만 문화 예술 분야에선 독보적인 인재들을 배출했거든요. 문학 분야의 괴테와 실러, 철학 분야의 칸트와 헤겔, 음악 분야의 모차르트, 슈베르트, 베토벤 등 쟁쟁한 인물들이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신동으로 불린 7살의 모차르트가 여러 지역으로 연주 여행을 다닐 때 프랑크푸르트에 살던 괴테도 그의 연주를 봤다고 합니다. 아마 괴테는 평생 그 순간을 못 잊었을 거예요. 반대로 괴테는 당대 고전주의 음악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음악가들이 괴테 작품을 읽고 감명받아 작품을 탄생시켰어요. 그 중에서도 슈베르트는 괴테의 문학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작곡가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그의 가곡들이 그렇습니다. 괴테의 시 마왕에 곡을 붙인 슈베르트의 가곡 마왕이 대표적입니다. 한 농부가 아픈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면서 벌어진 일화를 다룬 작품인데요. 아버지와 아들, 마왕, 그리고 해설자가 등장합니다. 병원으로 가는 마차에서 아들은 마왕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며 두려워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 들은 거라고, 바람소리일 거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끊임없이 마왕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말하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계속 달래기만 하는데 결국 병원에 다다랐을 때 아들은 싸늘하게 죽어 있었다는 게 줄거리입니다. 이 마왕에서 아버지는 이성적인 세대를, 아들은 감성적인 세대를 상징합니다. 어떤 시대든 늘 이성적인 세대에 의해 감성적인 세대가 억압돼 왔다는 것을, 그리고 감정이 억압되면 결국 이성도 흔들린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서양 문학에서 중요한 테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는데요. 가부장적 사회를 주도하는 아버지 세대와 그에 대해 반감을 품은 채 억압받는 아들 세대의 갈등이 늘 깔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괴테의 다른 작품들 얘기도 해볼게요. 1774년 발간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괴테의 짝사랑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주인공 베르테르가 요양을 위해 독일의 한적한 시골 마을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사랑스러운 여인 로테를 만나 함께 춤을 추고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로테에게는 약혼자 알베르트가 있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크게 좌절한 베르테르는 결국 자살을 선택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엄청난 베스트셀러로 이 독일 문학을 세계에 널리 알리면서 괴테를 문학계의 세계적 스타로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심지어 이 세계 각국에서 해적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해요. 나폴레옹도 여러 차례 읽었고 이 바이마르 공국의 군주는 이 소설에 반해서 훗날 괴테에게 재상자리까지 줬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요즘으로 치면 굿즈에 해당하는 상품도 등장한 거예요. 이 소설 속 주인공 이미지를 담은 도자기류가 선보였는데요. 거기다 베르테르의 패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베르테르가 입고 나온 걸로 소설 속에 묘사된 프로코트와 노란 조끼, 장화 같은 패션 아이템들이 대유행했습니다. 베르테르의 등장 이전과 이후의 패션이 분명하게 나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패션의 역사를 바꿔놓은 거지요. 한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모방 자살을 하는 일명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난 건 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사랑 때문에 자살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작품이 그리 큰 충격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1774년에 이 작품이 나올 당시엔 이런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작품 속 주인공인 베르테르와 로테에겐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과는 차별화되는 점이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사랑 때문에 죽긴 하지만 이들의 비극엔 두 귀족 집안 간의 갈등이 개입돼 있습니다. 청춘 남녀의 연애사에도 사회적 관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괴테 이전 문학에서는 개인의 배경이 없으면 갈등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버지가 왕이나 귀족 신분이어야만 주인공이 될 수 있었죠. 괴테 작품은 평범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괴테를 근대문학의 시초라고 꼽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왜 베르테르를 모방한 자살이 잇따랐던 걸까요? 당시 대부분 시민계급 청년들은 제 아무리 똑똑해도 자신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너무 작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우울증에 빠지곤 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신분제에 버금가는 진입장벽에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잖아요.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단지 청춘 남녀의 사랑을 그린 게 아니라 신분제에 따른 한계 등 시대적 상황도 생생히 담아낸 겁니다. 이처럼 괴테의 시대에 와서 문학이 시대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전까지 덜 다뤄졌던 감정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진 이성, 집안, 국가의 중대사가 중심이었다면 괴테 시대부터는 개인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까지 문학작품의 세계로 끌어들인 겁니다. 이런 점에서 18세기 당시 괴테의 작품을 표현할 때 센티멘탈이란 용어를 썼는데 이 말이 유행어가 됐다고 합니다. 이 센티멘탈이란 사전적으로 감상적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문학에 등장했을 땐 좀 멋있거나 세련된 걸 표현했다고 합니다. 예컨대 오늘 산책이 좀 센티멘탈했죠? 라거나 저 집은 참 센티멘탈하네요 라고 말이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탄생시킨 신조어인 셈입니다. 이번엔 괴테의 또 다른 걸작 파우스트 얘기를 해볼게요. 파우스트는 괴테가 20대에 집필을 시작해서 무려 60여 년에 걸쳐 쓴 대작입니다. 1808년에 일부를 쓰고 1831년에 2부를 썼어요. 80대 노인이 된 괴테가 사망하기 1년 전에 완성한 희곡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탐구이자 영혼 구원의 진리를 담은 대서사신데요. 이 평생 쉬지 않고 글을 써온 성실한 천재 괴테가 던진 일생의 화두, 곧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에 대한 대답과도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한 동문학자와 학생들이 파우스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않고 연결해 연극 공연을 해본 적이 있는데 무려 23시간이 걸릴 정도로 분량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 경우엔 여러 번 완독을 해봤는데 흥미로운 건 제 상황이나 생각이 바뀌는 것에 따라 읽을 때마다 작품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는 점이었어요. 알면 알수록 작품의 새로운 면모가 보이는 거죠. 파우스트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1480년에 태어나 1541년에 삶을 마감한 요한 게오르크 파우스트라는 인물이 주인공인데요. 사실 근대문학을 특징지었던 주요한 주인공들을 꼽아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햄릿이에요. 고민하는 인간의 대표적 유형이죠. 두 번째는 돈키호테입니다. 저돌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을 대표하고요. 마지막으로 파우스트는 노력하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파우스트의 직업은 대학교 강사 또는 교수인데요.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면서 떠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비롯해 세상의 모든 학문을 섭렵했다는 거죠. 또 당시엔 근대과학이 막 태동하던 즈음이라 흙이나 비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에 대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는데 파우스트는 연금술을 통해 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악마를 소환하는 마술도 선보였는데 모두 사기로 드러났다고 해요. 그의 최후에 대해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갔다고 해요. 악마와의 계약이 끝나서 처참하게 죽었다는 식의 이야기도 여기저기 퍼져 있었습니다. 문학계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흥미를 느껴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린 괴테도 자라면서 할머니에게 선물 받은 인형극 상자를 통해 파우스트라는 인물을 접하곤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 대학교에 들어간 뒤 20대 중반부터 60년에 걸쳐서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파우스트 이야기를 작품으로 쓰게 된 겁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은 사람이든 아니든 이 작품은 사람들 마음속에 내내 살아있다고들 하는데요. 바로 이 작품이 인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괴테 시대의 특수성도 보여주지만 현재 시대와도 맞물릴 수 있는 보편성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파우스트의 큰 매력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우스트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악마인 메피스토가 파우스트를 두고 신에게 내기를 하자며 제안하는 장면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신과 악마의 관점은 구약성경 욥기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합니다. 신이 말하길 착한 인간은 욕망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잘 알고 있다고 해요. 인간에게 문제가 좀 있어도 결국은 나아질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신은 파우스트를 신뢰합니다. 하지만 메피스토는 달라요. 인간을 한계가 있는 동물로 보면서 악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자를 나의 길로 끌어들이겠다고 말하죠. 인간이란 생명체가 얼핏 보면 이성적이고 숭고한 것 같지만 사실 기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동물이 될 수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렇게 악마와 신이 파우스트를 두고 내기를 하게 된 겁니다. 파우스트는 세상의 본질을 다 알고 우주에 대해서도 알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해온 대학자로 그려지죠. 하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신의 지식으론 우주의 질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뒤 원소로 환원되면 대자연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라도 대자연의 본질을 알아내고 싶다라고 결심한 거죠. 바로 그 순간 메피스토가 파우스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둘은 계약을 맺죠. 메피스토는 파우스트가 가장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인간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그의 입에서 인간 세계가 아름답다는 말이 나오게 함으로써 그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계약에 따라 파우스트는 메피스토가 구해준 묘약을 마신 뒤 젊은 육신을 입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젊은 육신을 얻고 세상으로 나간 파우스트를 유혹하기 위해 메피스토는 처음으로 사랑에 이끕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게 해주고 연애를 하도록 이끌면 자연히 결혼을 하고 싶어질 거라고 메피스토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게한 상대가 그레첸입니다. 누가 봐도 호감을 느낄 만한 여성이었죠. 사랑에 빠진 파우스트는 그레첸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파우스트가 잠깐 흔들리면서 그레첸이 파멸 속으로 빠져듭니다. 파우스트의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레첸의 오빠는 기겁합니다. 새침했던 동생이 임신해서 사람들 입방정에 오르내리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레첸의 오빠는 파우스트와 싸우다 칼에 찔려 사망하게 이릅니다. 그레첸도 파우스트를 만나려고 수면제를 어머니에게 먹였다가 실수로 죽게 만들고 결국 아기까지 죽이는 비극적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당시에 혼전 임신으로 낳은 영아를 살해한 죄로 사형을 받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괴테가 변호사로도 활동했으니 그레첸과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었겠죠. 이 대목에서 파우스트에 대한 평가가 극렬하게 엇갈립니다. 파우스트를 악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당시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엄격한 사회 분위기를 괴테가 비판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후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줍니다. 궁정으로 데려가서 정치와 향락의 세계를 맛보게 하죠. 거기서 파우스트가 재정 위기에 처한 황제를 만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요. 이 지폐를 마구 찍어내 황제를 위기에서 구출하는 대목에서 자본주의가 내포한 악마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넓은 세상에 뛰어들게 되는데 바로 간척 사업이에요. 그때까지 인간 세계에서 이런저런 기쁨을 누리는 데 그쳤던 파우스트가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 새로운 욕망이 생겨난 것이죠. 파우스트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느끼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간척 사업을 위해 한 노부부를 땅에서 내몰아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게 되죠. 그래서 메피스토로 하여금 노부부 집에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파우스트적인 삶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대목은 원주민을 박해한 제국주의를 연상시킵니다. 인간의 욕심이 초래한 환경 파괴를 상징하기도 해요. 결국 파우스트는 간척 사업을 하는 동안 눈이 멀고 기력도 쇠해져 죽음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죠.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들과 살고 싶다. 그러면 나는 순간을 향해 이렇게 말해도 좋으리라. 멈추어라. 그대는 너무도 아름답구나. 마침내 파우스트와의 내기에서 이겼다고 생각한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에게 그동안 정말 애썼다고 말하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파우스트의 영혼을 데려가 버립니다. 언제나 갈구하며 노력하는 자, 우리는 구원할 수 있노라 라는 말과 함께요. 이 같은 결말은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됐고 괴테 역시 그런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출판되길 원하지 않는 상태로 죽었죠. 그런데 그의 뜻과 달리 계속 출판됐고 그의 사후 200년이 지나도록 파우스트는 여전히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파우스트의 결말이 구원이어서 해피엔딩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어느 정도에서 선을 그을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순희 교수가 전하는 괴테 작품들의 주요 내용과 메시지를 짚어봤습니다. 감성을 억누르는 이성의 위험성을 경고한 마왕,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젊은 세대의 아픔에 공감한 젊은 베르텔의 슬픔,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사는 데만 골몰하는 인생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점을 던지는 파우스트까지 모두 우리 시대에도 곱씹어 볼 만한 명작들이 아닌가 합니다. 흥미를 느끼셨다면 괴테의 원작들을 직접 읽어봐도 좋겠죠? 저는 다음 주에 앵커의 책방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